수도권 등지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 53명, 액수는 70억 원이 넘습니다. 한편 경기 화성과 수원 일대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모르는 사이인 10대 여성 3명을 연쇄 폭행한 고교생이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용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수도권 전세 사기 피해 의혹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전세 사기 의혹이 불거졌는데 피해액이 7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이 부부가 빌라 수십 채를 사들여서 전세를 내줬는데 둘은 잠적을 했습니다. 사건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말씀처럼 그 경기도 그 수원시의 그 팔달구 또 권성구에 그 거주하고 있는 그 오피스텔 또는 그 주택 세입자들이 이 고소장을 그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약 53건 이상을 육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 이 전세 계약 등이 이 만료가 되는 그 시점에서 전세금 반환을 그 요구를 했는데 이 집 주인이 갑자기 이제 잠적을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소건만 현재 그 53건인데 이 경기도에 그 설치되어 있던 그 전세 사기 그 피해 센터에는 고소를 하진 않았지만 이 피해를 호소하는 그 접수는 지금 245건을 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사실상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세입자도 있을 테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피해액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도 처음에서는 그 수원 남부경찰서에서만 담당을 했다가 이걸 이제 경기 그 남부청으로 사실 이제 이관을 해서 좀 전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또 심적인 또 충격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도 함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요약이 됩니다. 예, 피해자가 좀 급증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 때문일 것 같습니다. 임대인 정 씨가 부동산 및 임대업 등 이 관련 18곳의 법인 대표로 확인이 됐는데 해당 법인이 제주도 등 여러 지역에 지점을 또 두고 있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피해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어쨌든 피해액은 이제 수원에만 지금 국한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 양평, 용인 또 심지어 그 제주도에도 이와 같은 이제 그 건물이 상당수가 있는 것을 예상을 해보면 지금 피해자 수가 더 증가하고 액수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예.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항을 지금 모르고 있는 그 세입자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알고 있는 그 피해자들은 나름대로 지금 그 대책을 마련하고 단톡방을 이렇게 그 구성을 해서 단체 그 소송까지 준비하는 이런 그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대부분 사실상 30대, 40대 이러한 그 연령층이 많은 것 같고요. 피해 액수도 지금 1억, 2억 이런 그 형태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인천 등 또는 서울에서 최근에 그 발생했던 빌라왕 사건, 전세왕 사건과 그 유사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그 우려를 할 수 있는 대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임대인 정 씨가 이 피해자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이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서 좀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입장은 그렇게 박힌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개별 세입자들의 연락은 현재 또 응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 앵커가 지금 잘 말씀을 했지만 혹시 그 입장문의 전체의 그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형사적 책임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혹시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 사기이냐 아니면 단순히 소위 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대목인데 지금 입장문에서 그 나온 얘기만 그냥 액면 그대로 믿게 되면 사실은 이제 본인은 건전한 임대업을 했음에도 여러 가지 그 상황적인 변동, 부동산 상황의 그 변동, 그다음에 그 고금리에 대한 지금 변환, 그다음에 전세값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부득불 전세금 반환을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을 해봄직한데 그런데 지금 아마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소위 이 사기의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것은 아닌가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정 씨 부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지금 시행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필요한 경우에는 이 압수수색도 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그 특정 그 시기에 또 예를 들면 갭 투자, 무자본 갭 투자의 정황이 상당히 포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처음부터 사실상 이와 같은 전세 사기를 할 계획 그리고 처음부터 일정한 상황에서는 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겠다. 그럴 능력도 사실 없었던 것은 아닌가.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수사의 제일 중요한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예를 들면 이 관련인들 또 현재 지금 이 법인 자체가 이 정 씨 혼자가 아니고 또 가족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는 또 일부 세입자는 가족과 또 개별 계약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가족 전체가 소위 전세 사기를 공모한 것은 아닌 것인가? 뭐 이런 지금 그 의혹이 계속 그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관련돼서 예를 들면 그 해당 그 건물이라든가 또 해당 건물을 소개했던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한 뭐 참고인 조사도 향후 이루어지면서 사기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뭐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과거 뭐 전세 사기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좀 피해자들이 뭐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보다 좀 근본적인 예방책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 그 내놓은 또 국회에서 내놓은 그 대책이 사실상 전세 사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게 그 구제를 해줄 수 있느냐에 관한 것에만 초점이 그 맞추어졌던 거죠. 뭐 전세 사기 그 특별법도 이제 그런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뭐 경매에 있어서 뭐 우선권을 준다든가 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은행 대출에 있어서 일정한 혜택을 본다든가 뭐 그런 것인데 진짜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사전에 생기지 않게 여러 가지 정책이 구현됐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상당히 그 아쉬움을 이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좀 강력한 사전 예방 대책 같은 것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세 사기의 우려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위험 주택 등을 정부가 여러 가지 그 지표를 통해서 새롭게 발굴을 해서 전세 시장에 공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기에 세입자가 될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안전적인 점검을 할 수 있고요. 또 현재 거주 중인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려 주택에 대한 우려 건물에 대한 사전 정보를 좀 국가가 강력하게 제공하는 것이 더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지금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서 이 1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이튿날이었죠. 이 수원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을 잇따라 폭행한 10대 고교생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행 대상과 좀 수법 등으로 볼 때 이른바 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의 모방 범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럴 좀 공산이 전 크지 않은가 추정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범죄의 행위 태양을 보게 되면 지금 그 5일 약 그 밤 10시 경에 그 화성의 여자 화장실에 이렇게 침입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사실. 또 뿐만이 아니고 그 6일에도 그 엘리베이터에 그 접근을 해서 여성에 대해서 목을 그 조르고 또 그 저녁 시간 역시 다른 아파트의 그 엘리베이터에 침입을 해서 목을 졸라서 기절을 시키고 소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고 하는 이런 점들. 그렇다고 본다면 부산 돌려차기 그 사건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절시키고 뭐 성폭행을 시도하는 이런 점과 상당히 그 유사하고 더군다나 또 목을 조르고 뭐 이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 보게 되면 한 달 전에 그 발생했던 관악산에서 이런 성폭행을 시도하면서 살해를 했던 그때도 사실 목을 조르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본다면 소위 왜곡된 성적인 의식을 갖고 있던 이와 같은 청소년이 그와 같은 매체에 노출이 돼서 소위 말해서 범죄의 행동을 실제로 옮기는 활성화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모방 범죄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청소년이 지금 16세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성범죄 그 전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 왜곡된 성적 공상과 즉
상대방에 대한 그 제압을 통해서 더군다나 10대 여성들만 이렇게 그 표적을 해서 계속적인 범행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범행의 그 동기가 무엇인가 뭐 휴대폰을 뺏는다든가 뭐 단순한 폭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폭행 목적이었다. 그래서 그 구속영장에 청구된 이 범죄의 내용도 사실 강간미수 또 강간상해 등의 성범죄 목적으로 기재한 것도 그와 같은 대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A군 만 16세 학생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좀 살펴봐야 할 게 지난 5년 동안 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10배 가까이 늘긴 했는데 대부분 좀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 성범죄는 상당히 그 위험한 겁니다. 사회 전체로 봐서요. 뭐 괴물 같은 존재다 이렇게 그 평가도 하고요. 예. 그런데 상당히 그 충격적인 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10배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데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그 양형은 실제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또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얘기는 결국 이제 뭐냐? 반 이상이 사실은 아동의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대로 결국은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지금 그 39%에서 55% 이상으로 그 집행유예의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다면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 위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그대로 방치한 꼴이 아닌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양형에 대한 방향도 좀 전환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또 다른 끔찍한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부 당국에서 좀 대대적인 양형 정책과 형사 정책에 대한 전환이 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 고교생에 관한 얘기 중에서 제가 하나 하지 않은 점이 하나 있는데 예. 구속이 된 점도 상당히 좀 특별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16세라고 하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소년법의 여러 가지 특례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성범죄라고 하는 특정적인 위험한 동기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그 구속이 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즉 지금의 얘기와 조금 전에 얘기를 결합해서 얘기하게 되면 성범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형사 정책과 교정 정책 그리고 소년범에 대한 그 처우가 지금보다 훨씬 전향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예, 고민해볼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충남 태안군 갯벌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70대 노부부의 아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 노부부에게 뭐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데 아들이 구속이 됐어요. 네, 그 처음에는 그 단순한 이제 실종 사건으로만 이제 보아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추석 그 연휴 기간이었고 70대 그 부모와 40대 그 아들이 이 이제 충남에 있는 그 갯벌에 어떻게 보면 외관성으로 보게 되면 혹시 그 뭐 탐방 여행을 간 것은 아닌가, 뭐 관광 여행을 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예. 어쨌든 그 당일날 70대 그 부모가 실종됐다고 아들이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소위 말해서 실종 또는 어떻게 보면 뭐 익사사고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경찰이 가만히 그 주변에 있었던 그 CCTV 등을 그 검색을 그 해봤더니 지금 단순히 실종됐다라고 하는 취지의 신고 내용하고는 정반대로 이 노 부부는 이 갯벌 등으로 이렇게 아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아들만 사실은 혼자서 걸어 나오는 이런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범죄의 혐의 정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그 40대 아들에 대한 일정한 진술을 확보를 했는데 그 진술의 내용은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이 노 부모와 자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바다에 들어갔었는데 자신은 마음이 바꾸어서 다시 혼자만 돌아 나왔다. 소위 말해서 현재까지는 자살 방조의 이제 혐의만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한 좀 추가적인 아마 조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아마 경찰에서도 그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이렇게 자살이라고 하는 특히 노부모를 그 바닷속에 있었는데 과연 자신만 그렇게 해왔던 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에 관한 예를 들면 보험과 관련되는 것이라든가 뭐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것이라든가 또는 이 부모와 아들 간에 혹시 다른 갈등이 있었던 것 등을 포함한 뭐 전반적인 이와 같은 경위에 이르게 된
그 과정을 아마 현재 경찰에서도 놓치지 않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럼 아무래도 경찰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자살 방조 혐의가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예. 이제 자살 방조 혐의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도구를 제공한다든가 장소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이 혐의가 사실은 이제 자살 방조라고 하는 이제 범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분명히 이제 명령한 것 같은데 단순히 또 자살 방조인지 혹시 뭐 추정이긴 합니다만 다른 혹시 그 살인과 관련된 뭐 그런 계획과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이 아마 또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각종 사건들과 관련해서 이용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